2026년 2월 28일 중동의 지정학적 시계가 멈췄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작전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전 세계 경제가 유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공포에 직면한 순간이죠. 왜 이란은 이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차를 알고도 끝까지 항전하는 걸까요? 오늘 그 본질적인 이유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작전명 페르시아의 황혼, 미 공군의 F-35와 이스라엘의 정예 편대 200여 기가 일제히 이란 영공을 침투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압박을 넘어 이란의 전략적 인내를 강제로 종료시키려는 체제의 전복적 공격의 서막입니다. 단 24시간 만에 투하된 폭탄만 200발 이상, 현대전 역사상 유례없는 고밀도 화력 투사입니다. 막대 차트를 보시죠. 이란의 방공망과 통신 인프라는 이미 물리적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이란의 항복을 의미할까요? 지정학의 논리는 다릅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이 테헤란의 심장부 파스테르 거리를 타격합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관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시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 CSI의 마비를 노린 명확한 참수 작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외신 속보입니다. 이란의 최고 권력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이 타전되었습니다. 권력이양 프로세스가 강제로 가동된 지금 이란은 붕괴가 아닌 비대칭적 보복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ERGC의 핵심 지휘부와 쿠드스군의 수뇌부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체계적인 지휘 및 통제, CSI,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입니다. 백악관의 분위기는 축제 그 자체입니다. 당초 미 국방부가 사주를 예상했던 정밀 타격 작전이 단 1시간 만에 종료됐으니까요. 워싱턴은 사실상의 종전을 선언하며 조기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리적인 의문이 듭니다. 국가의 정점인 최고 지도자가 암살되고 군 수뇌부가 파괴되었다면 국가 시스템은 정지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왜 이란은 항복 문서에 서명하지 않을까요? 아니, 어째서 더 격렬한 지구전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걸까요? 경제적 체급부터 보시죠. 미국의 GDP는 약 507조엔, 이란은 59조엔 수준입니다. 자본의 논리로만 따지면 이란은 미국의 한 개 주스대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비대칭적 구조입니다. 국방비는 141조 대 6조, 항공모함 11척 대 0척, 핵무기는 0기 대 0기. 이건 전력 차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절대적 격차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믿는 구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형적 요새화와 비대칭 전력의 실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전쟁의 향방은 단순히 보유한 전략자산의 수나 GDP 규모 같은 정량적 지표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치화할 수 없는 이른바 지정학적 상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압도적 전력차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는 7가지 결정적 이유. 지금부터 그 본질적인 지정학적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란 특유의 시스템적 레질리언스입니다. 이란의 국정 운영 체제는 최고 지도자의 유고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애초에 상정하여 수뇌부 괴멸 시에도 권력 이양 프로세스가 즉각 가동되도록 고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다수 1인 독재 국가는 권력의 정점이 사라지면 내부 권력 투쟁으로 인해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내파 과정을 겪었습니다. 미국이 기대하는 조기 종전의 시나리오도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이란의 체제는 다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십 년간 다져온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국가 전반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정권 유지를 넘어선 신념의 결집체로서의 뿌리가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란 헌법 제111조를 보시죠. 많은 분이 최고 지도자 한 명만 제거하면 체제가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란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포스트 하메네이를 위한 제도적 리던던시, 즉 시스템적 중복성을 완벽하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하메네이 유고 시 권력은 공백 상태로 방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알고리즘처럼 즉각 잠정 리더십 평이해로 모든 실권이 이양됩니다. 하향식 붕괴가 불가능한 fail-safe 장치가 작동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행정부 수반인 페제시키안, 사법부의 에제이,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의 RI라는 세 개의 핵심 포스트가 체스판의 말처럼 전략적으로 배치됩니다. 이들은 권력의 진공 상태를 원천 차단하는 인터록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88명의 정예 율법학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지정학적 컨트롤 타워로서 차기 리더 선출 프로세스를 즉각 가동합니다. 결국 그 공백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같은 준비된 후계자에 의해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서방이 기대했던 참수 작전을 통한 체제 붕괴라는 시나리오가 이란의 견고한 권력 이양 프로세스 앞에서 무력화되는 지점입니다. 이란의 체제 생존력을 이해하려면 정규군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엘리트 정예부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 조직을 넘어 경제와 정치를 아우르는 체제 수호의 핵심 중추입니다. 이들의 핵심 전략은 바로 분산형 지휘 체계입니다. 설령 테헤란의 수뇌부가 마비되더라도 각 지역 지휘관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노드 방식의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수작전이 무력화되는 지점이죠. 미국 스팀슨 센터의 저명한 분석가 바바라 슬라비는 이란의 내부 결속에 대해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수많은 서방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치안 부대의 대규모 이탈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이란은 지도자 한 명의 유고로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가 아닙니다. 헌법 제111조에 명시된 치밀한 권력 이양 프로세스와 시스템적 복원력을 통해 국정 혼란을 즉각 수습할 수 있는 고도의 제도화된 국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죠. 이것은 군사력의 차이보다 더 극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이 정의하는 승리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최종 상태는 명확합니다. 이란 정권의 완전한 괴멸, 즉 지정학적 체크메이트를 통한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비대칭성이 발생합니다. 이란에게 승리란 미군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격을 입더라도 현 체제가 존속되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밀유도 탄환이 빗발치는 거센 폭풍 속에서도 이란이라는 깃발이 꺾이지 않고 버티고만 있다면 그것이 곧 이란식 승리의 정의가 됩니다. 차기 권력 이양 프로세스의 핵심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혁명 수비대와 밀착된 강경파입니다. 지도부가 교체되어도 대미 항전 기조는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이란은 지독한 지구전 태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침공 측이 비용과 여론에 지쳐 스스로 철수할 때까지 버티겠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급소, 바로 글로벌 에너지 물류망을 인질로 삼는 철저한 소모전 전략입니다. 이란은 판돈을 키워 상대의 포기를 유도합니다. 이란 지도부는 결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차가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군의 정밀 타격 능력과 압도적 화력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건 자살 행위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정립한 생존 공식이 바로 비대칭 전력, Asymmetrical Warfare입니다. 상대의 강점을 우회해 가장 취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방식이죠. 수십억 달러짜리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저렴한 가성비의 샤헤드 103-16 자폭 드론, 그리고 방어망을 뚫는 파타 미사일이 벌떼처럼 쏟아지면 미군의 비용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미군 핵심 기지와 석유 시설을 조준한 이 정교한 타격 궤적들을 보십시오. 이란은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True Promise, True Promise 작전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선 정교한 메시지입니다. 미군 중동 전력의 중추인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와 UAE 알 다프라 기지를 타격 범위 내로 상정하며 미군의 작전 전개 능력에 직접적인 하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제호함대 사령부까지 표적이 되면서 미군의 전력 투사 파워 프로젝션 네트워크 전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누려온 중동 내 재해권과 제공권에 대한 심각한 지정학적 도전입니다. 심지어 이란의 드론은 UAE의 AWS 데이터 센터 같은 민간 핵심 인프라까지 위협하며 하이브리드전의 양상을 냅니다. 데이터 센터의 마비는 곧 중동 금융과 서비스망의 셧다운을 의미하며 미국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강요합니다. 이란의 궁극적 목표는 단기 결전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미군의 자원을 갉아먹고 출혈을 강요하는 1000번의 배임, Death by a thousand cuts 전략이죠. 미국이 이 수렁에서 발을 빼고 싶게 만드는 지독한 지구전입니다. 결국 미국 국민들이 우리 세금을 왜 이 밑빠진 독에 붓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심리전입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전쟁이라는 인식이 워싱턴을 장악하는 순간 이란의 비대칭 전략은 승기를 잡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이란의 핵심 전략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란은 정면 승부를 피하는 대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고도의 심리전을 수행 중입니다. 그 전략의 핵심 레버리지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병목 구간은 이란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상대로 쥔 가장 강력한 인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유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배럴당 120달러를 향해 치솟는 유가 차트는 글로벌 경제에 투하되는 비가시적인 탄도미사일과 같은 파괴력을 가집니다. 미국 내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치솟는 가솔린 가격은 유권자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고 월스트리트에서는 경기 침체, 즉 아래 공포를 경고하며 백악관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란의 벼랑 끝 전술은 워싱턴이 정치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철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경제적 인질극으로 상쇄하며 상대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지정학적 고차 방정식인 셈입니다. 결국 지금의 유가 급등은 단순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란은 에너지의 무기화를 통해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인플레이션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전력차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의 내부 정치를 흔드는 고도의 경제적 지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스틱맨이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이란이 주변 아랍 국가들까지 공격한 건 전략적 실책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동 내 파워 밸런스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균열과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초기 셈법은 이랬습니다. 사우디나 UAE 같은 주변국에 군사적 공포를 심어주면 그들이 공포에 질려 미국에게 제발 작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압박 창구가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즉 주변국을 인질로 잡고 미국의 손발을 묶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한 역효과였습니다. 미사일 위협을 느낀 사우디, UAE, 바레인은 오히려 생존을 위해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통합 방공망 체제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란의 공포 전술이 오히려 이 반이란 전선을 결집시킨 꼴이죠. 그럼에도 이란이 절대 굴복하지 않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이 좁은 길목을 완전 봉쇄하겠다라는 조커 카드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집니다. 미국조차 이 비대칭적 위협 앞에서는 전면전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 핵심 기제는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 바로 지상군 투입 의지의
실종과 병참의 한계입니다. 압도적 해군 군력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을 공고히 할 지상군 투입이 없다면 지정학적 승리는 요원합니다. 지정학적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해 보면은 명확합니다. 순항 미사일과 정밀 폭격은 인프라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한 국가의 거버넌스를 완전히 전복하고 통제권을 장악하는 데는 늘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이란의 영토를 보십시오.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광활한 고원지대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 험준한 지형을 장악하려면 최소 수십만 명의 상시 주둔군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대전의 병참 논리로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결정적으로 미국 내부의 전쟁 피로감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늪에서 20년을 보낸 미국 시민들은 또 다른 중동 지상전에 병력을 파병하는 것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2003년 이라크 전쟁의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거나테스 600여 명의 전사자와 약 310조 원의 전비 증발, 이 매몰 비용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란에게는 강력한 지정학적 방어막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2001년 아프간 전쟁의 성적표는 참혹했습니다. 미군이 300여 명의 전사자와 함께 약 36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전비가 증발했죠.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 연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뒤흔든 거대한 매몰 비용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전쟁은 없다고 공언한 배경에는 이러한 미 본토의 강한 반전 여론과 고립주의적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 보수층조차 이제는 세계의 경찰 역할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군 방공망의 핵심인 요격미사일 재고 고갈 상태입니다. 비대칭 전력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전략적 불능을 의미합니다. 패트리어트 배터리와 배터리의 재고량이 위험 수준으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저가형 드론과 미사일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엔 미국의 정밀 유도 탄약 생산 속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분석은 냉혹합니다. 미국이 걸프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국 중동 기지를 방어하며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지원하는 세계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여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전쟁의 본질은 경제학입니다. 몇백만 원 수준인 이란의 자폭 드론을 잡겠다고 미국은 발당 수십억 원이 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비대칭 전력의 전형적인 교환비 파괴이자 미국의 재무 구조를 갉아먹는 최악의 가성비 전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리드 타임입니다. 이 요격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 데는 무려 2년 이상의 복잡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드론을 빵 찍어내듯 생산하죠. 창의 방패를 양으로 압도하는 순간 미국의 방어 체계는 지속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의 당초 시나리오는 정교했습니다. 정밀 공습의 충격으로 이란 내부의 반정부 세력을 자극해 이른바 레짐 체인지를 유도하는 것이죠. 외부의 타격이 내부의 폭발로 이어지는 자멸의 프로세스를 기다린 겁니다. 실제로 2025년과 2026년 사이 이란 내부는 임계 상태였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난, 그리고 고착화된 억압 통치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란 정권의 생존 본능은 잔혹했습니다. 치안 부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암울한 보고서들이 겹쳐졌고, 내부 동력을 상실한 시위는 공포 아래 잠식되었습니다. 미국의 기대와 달리 정권은 더욱 견고한 철권 통치로 회귀했습니다. 결정적인 패착은 체제의 전복을 이끌어낼 조직화된 지상군의 부재입니다. 단순히 거리로 나온 군중만으로는 현대화된 무장 정규군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즉,
내부에서 물리적으로 영토를 점거하고 행정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정부 무장 세력이 이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미국에겐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더욱 경악할 만한 사실은 이란 정권의 생존 전략입니다. 자국민의 저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들은 자국 군대뿐만 아니라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외국인 용병 조직, 즉 시아파 민병대를 국내 통치 기제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의 인민동원군 TMF,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파테미윤 여단까지 이란의 지정학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외인 부대들의 마크가 이제는 테헤란과 주요 도시 곳곳에 박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 정권의 충직한 프록시 지상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건 대단히 냉혹한 통치술입니다. 이란 현지 경찰이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을 주저할 때에 연고도 없고 감정적 유대도 없는 800명 이상의 외국 용병들을 투입해 시위를 탄압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진압을 통해 내부 붕괴의 불씨를 아예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상을 점령해줄 내부반 정보군이 없는 상태에서 공습만으로 이란 체제를 무너뜨릴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합니다. 결국 미국이 바라는 레짐 체인지는 현재의 지정학적 구도와 이란의 철권 통치 시스템 아래서는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미국의 제로섬 게임식 접근이 낳은 극단적 불신입니다. 지정학에서 무조건 항복의 요구는 상대에게 퇴로를 차단하는 전략적 패착이 될 수 있죠. 이란 입장에선 항복이 곧 체제 붕괴와 지도부의 물리적 절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지로서의 외교가 사라지고 벼랑 끝 전술만 남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2026년 2월로 돌려보죠. 당시 오만과 제네바에서는 이른바 백채널을 통한 극비 핵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 국무부와 이란 외무부의 핵심 실무자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죠. 이는 전형적인 트랙일, 5 외교의 정점이었습니다. 2월 25일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역사적 합의가 코앞에 있다며 이례적인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제재 해제와 핵 동결이라는 그랜드 바겐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제금융시장에 감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7일 오만의 중재자는 결정적 발표를 합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하고 IAEA의 상시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전 세계는 드디어 중동의 화약고에 평화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몇 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평화조약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미군과 이스라엘의 스텔스기들이 기습적인 선제 타격을 감행한 겁니다. 외교적 프로세스가 군사적 옵션의 교란 작전으로 전락한 순간 이란의 불씨는 돌이킬 수 없는 결사항전의 심리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SNSC는 성명을 통해 전례 없는 경로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외교는 선제 타격을 위한 치졸한 기만 전술이었으며 국제사회를 기만한 연극이라고 규탄하며 대미항전 의지를 불태웠죠. M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지도부는 지난 핵 협상들이 철저히 이스라엘과 미국의 기습을 위한 전략적 연막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이란에게 대화의 창구는 완전히 용접되어 닫혀버린 셈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미국의 강경한 태도입니다. 워싱턴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리짐 체인지 체제, 전복과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외교적 퇴로가 전혀 없는 극단적 요구 조건만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국제위기그룹 ICG의 분석은 날카롭습니다. 이란 지도부에게 항복이란 곧 공개 처형과 국가 해체를 의미합니다. 실존적 위협 앞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결사항전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체스 게임에 비유해 볼까요? 항복의 기대값이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라면
설령 승률이 희박하더라도 판을 엎고 끝까지 버티는 지구전이 지도부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 됩니다. 결국 지정학적 매트릭스 내에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 항복은 곧 체제 소멸과 물리적 처형을 의미하죠. 전략적 경로 의존성에 의해 결사항전 외의 모든 옵션은 시스템 초기 단계부터 이미 소거된 셈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서구의 도구적 합리주의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바로 종교적 혁명, 이데올로기와 순교 정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신념 체계입니다. 여기서 시아파의 핵심 교리인 카르발라의 비극이 등장합니다. 7세기 이맘 후사인의 희생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소수의 정의라는 서사를 이란인들의 집단 무의식에 각인시켰습니다. 부당한 지배자에게 굴복하기보다 전장에서 떳떳한 죽음을 택한다는 사상은 이란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 담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정신적 억제력으로 작용하죠. 압도적인 미군의 물리적 위협 앞에서도 맞서 싸우는 것, 그 자체가 이란에게는 혁명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자 흔들림 없는 도덕적 의무인 것입니다. 서구적 합리주의 프레임에서 죽음은 게임의 종료이자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죠. 하지만 이란의 통치 이데올로기 내에서 강대국에 맞선 죽음은 최고의 미덕이자 영적 승리인 순교로 치환됩니다. 가치관의 극명한 대비가 보시는 차트처럼 전략적 판단의 근거 자체를 바꿔놓는 겁니다. 이제 대망의 7번째 이유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어쩌면 이 전쟁에서 미국이 저지른 최악의 전략적 패착이자 국제 정치학적으로 가장 뼈아픈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죠. 보통 외부의 압력이 거세지면 내부 분열이 일어날 거라 예상하죠. 하지만 이란은 달랐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정밀 타격은 반정부 감정을 잠재우고 오히려 흩어져 있던 민심을 내셔널리즘이라는 강력한 용광로 속으로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이른바 기치, 결집 효과, 라운드, the flag effect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나 보시죠. 전쟁 초기 테헤란 근교의 한 지점을 조준한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이 기체 결함으로 궤도를 이탈합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착탄한 곳은 군사시설이 아닌 평범한 여자 초등학교였습니다. 냉혹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무려 175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군사적 압도 우위가 초래한 부수적 피해가 역설적으로 이란 국민들에게 미국은 악마라는 프레임을 완성시켜준 셈입니다. 위성 지도를 정밀 분석해보면 비극의 원인은 자명합니다. 표적이었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 ERGC의 핵심 군사 복합시설과 민간 학교의 거리는 불과 수백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정밀 유도병기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부수적 피해, 컬래터럴 데미지가 발생한 것이죠. 뉴욕타임스 가확보한 독점 영상과 인접 건물의 착탄 정황은 미국의 책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언론은 이번 오폭이 초래할 지정학적 파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쟁 전이란 내부의 민심은 최악이었습니다. 연간 40%를 상회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강압적 통치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분노 게이지는 이미 임계점을 돌파한 상태였죠. 체제 전복의 에너지가 내부에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세의 폭격으로 자국의 아이들이 희생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내부의 균열은 순식간에 봉합됩니다. 정권에 대한 증오보다 외세에 대한 민족적 분노가 상위 기제로 작동하며 국민적 응집력을 폭발시키는 시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고서는 이를 명확히 짚어냅니다. 민간 인프라의 파괴가 오히려 체제 불만 세력들까지 침략자에 맞서게 하는 국가적 결속 내셔널 유니프라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군사적 압도가 도리어 정치적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현재 이란의 여론 지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정권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공포, 즉 이란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해체되어 타국의 식민지로 분할될지도 모른다는 실존적 위협이 대중의 심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지정학적 역설의 전형입니다. 내부적 모순으로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하메네이 정권에게 미국의 맹렬한 공습은 오히려 정권과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최강의 접착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외부의 적이 내부의 균열을 봉합하는 기치 결집 효과, Round the Flag Effect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이죠. 미국은 압도적 비대칭 전력을 투사하면 며칠 안에 레짐 체인가 가능할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1차원적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전술적 타격의 정밀함이 전략적 패배를 불러오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직면한 셈입니다. 이제 전장은 물자 소모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요격미사일, 재고고갈과 배럴당 120달러를 넘보는 유가 인플레이션에 지쳐가는 미국의 인내심, 그리고 국가 생존 그 자체를 승리로 규정하며 버티는 이란의 좀비 같은 자급전. 과연 어느 쪽의 거시경제적 펀더멘털이 먼저 한계에 다다를까요? 단순한 화력의 우위를 넘어선 이 궁극의 인내심 싸움. 여러분은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 것이라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정학에 깊이를 더하는 분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